판단의학의 최종 목적지는 뇌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뇌 영역을 10%도 다 쓰지 못하고 죽는다 이런 네. 얘기가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의 뇌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여자와 남자의 뇌 구조가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 1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뇌 촬영, MRI 영상을 촬영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봤더니 결과는 차이가 없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뇌과학자들은 남녀의 뇌의 기능적인 차이는 없다라고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궁금한 사항이 뇌는 손상되면 회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네이처 학술지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은 경미한 손상은 뇌도 복구를 한다고 합니다. 경미한 뇌손상은 회복기를 거쳐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뇌졸중과 같은 아주 심각한 뇌손상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뇌의 10%를 사용한다는 주장은 1900년대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박사가 주장했던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많이 퍼져서 지금까지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뇌과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뇌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뇌의 10%를 쓴다는 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가 큰 사람이 똑똑하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릴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을 진화론적인 과정들을 보면은 진화 과정에서 뇌의 용량이 커졌다라는 것도 내용 중에 하나가 나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과학자들에 하면은 머리가 큰 것과 인지 능력이 뛰어난 것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들이 다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 반에 몇십 명씩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큰 친구도 있고 머리가 작은 친구도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머리 큰 친구가 제일 똑똑하고 공부 제일 잘했던 거 아니죠. 그리고 연예인들 중에는 머리가 작은 연예인도 참 많습니다. 네. 이처럼 머리 크기와 똑똑한 것과 인지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이야기 중에 좌뇌형 인간 또는 우뇌형 인간, 좌뇌는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사고를 하고 우뇌는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주장하는 좌뇌 우뇌 설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보면은 잘못되었다라고 여러 군데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2007년도에 보고서에 의하면은 좌뇌형과 우뇌형을 나누는 것은 근거 없는 믿음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도 좌뇌와 우뇌의 구분 없이 뇌의 전 영역을 사용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미국의 유타 대학에서도 좌뇌와 우뇌를 거의 공평하게 사용한다라고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에 관련해서 아주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성인의 뇌세포는 재생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재생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재생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네네. 어린 시절에 청소년기까지는 뇌세포가 자라고 자랍니다. 그렇지만 어른이 되고 다 성장을 한 이후에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설로 지금까지 받아들여져 왔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 1, 20년 전부터 간간히 동물들, 카나리아나 아니면 쥐나 이런 동물들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뇌세포가 새로 재생이 되는 것들의 사례가 간간히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혹시 사람의 뇌에서도 뇌세포가 재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98년도에 미국의 소크 연구소에서 사람의 뇌의 신경줄기 세포로부터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신생 뉴런은 어릴 때만 생성되고 18세 이상의 성인이 되었을 때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게 또 반대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태아부터해서 77세까지의 그런 사망자와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해인 작년에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14세에서 79세 사이에 28명의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뇌를 조사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청년과 노인이 뇌의 새로운 신경세포 분화 중간 단계 세포 수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노인의 뇌에서도 새로 만들어진 뇌신경세포가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연구에서는 성인의 뇌세포의 재생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어떤 연구에서는 그 성인의 뇌세포에서도 새로운 뇌신경세포가 생성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조금 더 진행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전에 공부할 때 잘 외워지지 않을 때는 책을 배우고자 하는 습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혹시나 입력이 될까 봐. 근데 이게 현실이 될 것 같아요. 이 뇌 첨단 그 신경세포가 연구가 발전하게 된다면은 공부하지 않고도 칩에다가 학습 내용을 저장해서 뇌에 꽂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주 한 번 정도는 상상을 해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이 정말 과학자들 중에는 참 그냥 단순하게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뭔가 실험을 해서 만들어 보고자 도전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도전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발명품들이 많이 발명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 그 연구하는 과학자도 아니고 어느 회사에서 실제로 사람의 그 기억을 저장을 하고 또 전송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마이크로칩을 만들겠다라고 회사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한 10년 전에는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그 과학자 연구 교수가 정말 이와 같은 사람의 기억을 이렇게 작은 마이크로칩에 저장을 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의 기술을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300억 원 정도의 연구비를 받아서 10년 전에 시작해서 이미 10년 동안 연구를 진행해 온 거가 되겠죠. 우리 뇌에 보면은 기억과 관련된 해마라는 구역이 있습니다. 네. 그 해마라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마이크로칩으로 바꿔가지고 그 해마가 기억을 저장하는데 그 마이크로칩이 기억을 저장하게끔 하는 것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 그 실제로 그 쥐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해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쥐에 있는 해마를 없애고 마이크로칩을 넣어가지고 쥐가 기억을 저장하는 것을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숭이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원숭이 대상으로 성공 못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미래에는 정말 마이크로칩에 나의 기억을 저장을 하고 다른 사람의 기억을 또 전달받아서 거기에서 저장을 하고 하는 일이 가능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 그렇군요. 로봇을 믿고 공부를 안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질까 또 걱정이 좀 됩니다. 미래 일이니까. 그렇죠. 최근 영화나 드라마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로봇이 몸에 달려서 로봇 팔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뇌와 다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 영화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의 뇌에다가 이렇게 뭔가 전구를 꽂아서 광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기계 장치를 움직인다든지 흔히 말해서 뭐 아바타와 같은 다른 그런 그 인체라든지 다른 그 로봇을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사람의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용어로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뇌-기계 인터페이스 또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마음-기계 인터페이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이 그냥 단순하게 영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17년도에 미국의 MIT에서 앞으로 미래를 바꿔놓을 혁신적인 기술로서 10개의 기술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비 역전 기술입니다. 이 마비 역전 기술의 용어가 참 어렵죠.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마비 환자가 마이크로칩을 이용해서 뇌의 생각을 읽어서 어떤 신체를 움직인다든지 로봇팔을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마비 환자가 새로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의 기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마비 역전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뇌의 생각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실제 사람의 뇌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이 뇌의 생각을 읽는 방법은 많이 알려진 방법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발생하는 그
뇌파를 측정해서 읽는 방법입니다. 이 뇌파를 측정해 읽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비침습형 방법, 침습형 방법입니다. 비침습형 방법은 뭐냐면은 그 헬멧 같은 거를 쓰고 그 헬멧에 뇌파를 측정하는 그 전극들이 박혀져 있는 헬멧을 씁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언가를 생각을 하면은 뇌에서 뇌파를 보내고 그러면 그 뇌파를 이 헬멧에 있는 전극이 받아서 읽는 것. 이게 비침습형 방법입니다. 그리고 침습형 방법은 이 뇌수술을 해서 머리뼈 안에 있는 실제 뇌에다가 마이크로칩을 직접 접촉해서 꽂아 넣는 것을 침습형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뇌파를 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생각만 해도 참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보면은 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과학이 연결되어 있고 또 뇌파를 읽어서 뇌의 생활을 읽어서 컴퓨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뇌수술도 해야 되고 뇌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학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학 그리고 뇌의 생각을 읽어서 뇌파를 읽어서 로봇파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로봇공학 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여러 가지 학문 분야가 다 필요합니다. 이처럼 많은 다른 학문 분야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것에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 그 이미지를 찍는 기기로서는 보시는 것처럼 CT나 MRI나 이러한 영상 장치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고 뭔가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생각을 하더라도 어느 부분이 뇌에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이미지로서 사진으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단점은 뭐냐면은 사진을 한 장 찍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한 몇 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뇌파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머리에 헤드셋에 전극이 많이 박혀져 있는 것을 쓰고 사람의 뇌파를 읽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술을 해서 머리뼈를 좀 뚫어가지고 실제 뇌 표면에다가 전극을 접촉시켜서 하는 침습형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뇌파를 이용해서 이 외국의 사례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뇌파를 이용해서 게임 장치도 있고 이러한 게임장도 만들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밴드 같은 것을 끼고 생각을 하면 공이 움직입니다. 앞에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걸 말씀드렸죠. 그뿐 아니라 이런 물건들이 움직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게임도 하고 또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ADHD라든지 그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그런 게임도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만들고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환자의 뇌와 기계를 실제로 연결한 것이 그것의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백악관 프론티어스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때 오바마 대통령이 악수를 했는데 나단이라는 환자와 악수를 했는데 이때 잡았는 나단의 팔의 손이 로봇팔이었습니다. 사실 이 나단은 마비 환자여서 몸 밑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환자였습니다. 네. 이 나단의 머리에 전극을 꽂아서 전극을 통해서 나단의 뇌파를 읽어서 로봇팔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에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악수를 하고 난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 말이 진짜 사람과 같이 악수하는 것 같다는 소감을 이야기해서 화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연구했는 이 연구원이 피츠버그 대학교의 앤드류 슈워츠 교수 이 연구팀이 되겠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아주 동전보다 아주 작은 마이크로칩, 이 마이크로칩을 실제로 뇌에 넣어서 뇌파를 읽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앞서서 보면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연구팀에서 먼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원숭이의 뇌에 마이크로칩을 심어서 이 원숭이에게 작은 먹이, 마시멜로를 이 로봇팔을 움직여서 먹는 것을 훈련을 시켜서 실제로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숭이를 통해서 기술을 좀 더 어느 정도 개발하고 난 이후에 이 보시는 것처럼 실제 환자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 그 수술을 통해서 머리뼈의 일부분을 좀 뚫어서 실제 마이크로칩을 그 뇌의 표면에다가 붙였습니다. 붙여서 뇌파를 읽고 이 읽은 뇌파를 컴퓨터로 보내서 신호 처리를 해서 로봇파를 움직이게끔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로봇파를 움직였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이미지는 이 환자가 정말 자기 생각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으로 로봇파를 움직여서 초콜릿을 가지고 자기가 먹었습니다. 이 환자가 너무너무 감동스러워하면서 했던 얘기가 16년 만에 자기가 처음으로 자기 그 의지로 이렇게 초콜릿을 먹었다고 얘기를 했던 그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네. 생각을 읽는 기계가 등장한다면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은 한편으로 네. 걱정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생각이 지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게 컴퓨터 해킹처럼 해킹 당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첨단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하면서 우리가 항상 고려하고 이렇게 되짚어보면서 같이 갖춰야 될 부분이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작년에 그 보도되었던 중국의 사례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의 항저우에 있는 그 어느 공장에서 한 12개의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이렇게 쓰는 헬멧 안쪽에다가 뇌파를 측정하는 전극을 붙여서 사용했던 사례가 있어서 그게 크게 국제적으로 보도되면서 이렇게 이슈화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는 근로자가 아침에 출근하면은 모자 쓰지 않습니까? 모자를 쓰고 일어나는데 그 모자 안에다가 그 회사의 그 경영진이 뇌파를 측정하는 그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일하는 시간 내도록 자신의 뇌파가 측정돼서 회사의 컴퓨터에 전송이 되는 겁니다. 섬뜩한데요. 섬뜩합니다. 네. 그렇게 전송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근로자가 오전에 어느 때 뭐 어떤 일을 하면서 뇌파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이 계속 측정이 되고 기록이 되고 관리가 되고 그게 나중에 활용이 되고 이용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왜 했냐라고 그렇게 했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일하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지 또 휴식 시간에는 어느 정도 어떤지 그런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조사해서 근로 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 일하는 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언론 보도를 접한 인권 단체라든지 사회 운동 측에서는 이건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면서 거센 반발이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첨단 기술이 개발되고 발달되면서 특히 사람의 생각을 뇌파를 읽어서 읽고 저장하고 전송하는 것들이 언젠가 실현이 된다 그러면은 해킹에 대한 부분들 또 잘못된 부분들 그 과정에서 정보가 변경되는 것들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안전장치도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에 대응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세상이 바뀌곤 있지만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십니다. 뭐 노화라는 숙명 앞에서 자유로운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텐데요. 이렇게 병들고 망가진 신체를 되돌리고 싶어 해서 인간의 욕망이 발전시킨 분야가 바로 줄기세포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몸속에도 생각보다 줄기세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서 어디 끓기거나 어디 베이거나 했을 때에 며칠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그 상처난 부분이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된 이유가 우리 피부에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우리의 장기나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회복하고 복구하기 위한 그런 기술도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우리 몸속에는 재생 능력을 가진 세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피부 상처가 스스로 치유되기도 하고요. 또 몸속의 간도 스스로 재생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재생 능력은 세 발의 피라고 말씀을 하는데 재생 능력이 뛰어난 또 다른 생물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재생을 너무너무 잘하는 동물들을 좀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불가사리와 히드라와 플라나리아가 있습니다. 이 불가사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몇 토막 내가지고 던져버리면은 그 조각난 토막들이 한 마리씩 다 재생해 살아납니다. 히드라도 이 히드라 옛날에 그
생물 시간에 들으셨을 기억이 얼핏 나실 겁니다. 네. 이거랑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잘라가지고 던져버리면 그 잘린 조각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개체가 되어서 살아납니다. 플라나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플라나리아도 토막을 내서 던져버리면 일주일 후에 되면 예를 들어서 새 토막을 내가지고 던져놓으면 일주일 후에 가보면 세 마리로 건강하게 자라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흔히 말해서 토막 살인 뭐 이런 용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러한 그 동물을 토막을 내고 자르면은 죽는다라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네. 그 상식을 뛰어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 하등 동물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위험을 느끼면은 자기 꼬리를 떼내고 도망갑니다. 네. 그거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갑자기 자기 꼬리를 떼내고 그래 조금 더 지나면 꼬리가 또 재생돼서 쭉 자라납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저 영화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어떤 상처를 입어도 빠르게 회복되는 그러한 그 영화의 주인공들을 영화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동물들의 그러한 재생 능력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다면은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다리를 병원에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사들이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면은 새로운 다리가 자라나서 재생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그러한 기술이나 재생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과학자들이 이러한 동물들의 재생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하는 이유는 이러한 동물들이 재생을 잘하는 것을 연구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술들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동물 중에 하나가 도룡뇽입니다. 도룡뇽 정도만 되면 꽤 크죠. 꽤 큰 동물인데 재생 능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다리가 잘려도 다리를 재생해서 만들어냅니다. 네. 그리고 꼬리도 재생해내고 뇌도 재생해냅니다. 이처럼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도롱뇽입니다. 특히 멕시코 도롱뇽. 여러분들이 아쿠아리움 수족관에 가시면은 그 오빠로빠라고 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롱뇽이 그 오빠로빠 도롱뇽인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18년도 작년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네이처 학술지의 표지에 모델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 그 멕시코 도롱뇽의 유전체를 완전히 해독을 했습니다. 이 도롱뇽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 DNA를 전부 다 읽어서 해독을 작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해독하고 보니 DNA가 320억 쌍이나 되는 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보다 10배나 많습니다. DNA가 염기가 10배나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 생각해 보게 되는 게 DNA가 길고 염기가 좀 더 많다고 기능이 더 뛰어난 건 아니구나라는 것도 한번 재밌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일본의 그 영원이라는 도롱뇽이 있는데 이 도롱뇽에 대해서도 아주 특이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혈구에 있는 유전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직을 재생하는 것이 최근에 작년에 밝혀졌습니다. 적혈구, 우리 몸에 대해서 적혈구가 있죠.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를 안을 들여다보면은 산소로 운반한 헤모글로빈만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에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롱뇽의 유전자에는 도롱뇽의 적혈구에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유전자를 이용해서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데 이용한다는 것이 최근에 또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타고난 재생 능력이 참 부럽긴 한데 아쉽게도 우리 사람들은 의학과 과학의 기술로서 헤쳐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생의학이 어느 정도로 발전돼 있나요? 2018년도에 보면은 장기식을 대기하는 우리나라의 사람이 한 3만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장기를 이식받고자 대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장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돼지의 장기를 사람 환자에게 이식해 넣는 기술 개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균돼지라든지 돼지 장기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이식하려고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간간히 들으셨을 겁니다. 왜 하필 돼지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 하필 돼지냐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능이 좋고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쥐의 간을 사람에게 이식해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크기가 너무 차이 납니다. 네. 돼지를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크기가 비슷합니다. 네. 덩치가 비슷하고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빨리 자랍니다. 사실은 돼지보다 원숭이나 이러한 영장류 동물들이 사람하고 좀 더 가깝습니다. 좀 더 가깝고 좋기는 한데 원숭이나 이러한 영장류의 동물을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자라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돼지는 크기도 비슷하고 좀 빨리 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돼지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기 숯불에 삼겹살 구워 먹고 하시면서 늘 생각하는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돼지는 삼겹살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고기는 구워 먹을 때 그냥 살짝 익혀서 먹지만 돼지고기는 항상 바짝 익혀야 한다, 바짝 익혀야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이유가 세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돼지는 세균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균이 많은 돼지의 장기를 사람에게 바로 이식해 넣는다 그러면은 세균 감염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돼지가 무균돼지입니다. 말 그대로 균이 없는, 세균이 없는 돼지를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은 돼지의 장기를 해서 쓰면 될 것인가? 그다음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돼지하고 사람은 종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면역 거부 반응이라는 안전장치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다른 장기가 들어왔을 때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장기를 이식해 넣으면 그 장기를 계속 공격해서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무균돼지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를 또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보시면은 2016년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은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돼지 심장을 원숭이에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살았다는 것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건국대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해서 51일 동안 생존했던 것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연구 개발의 과정을 보시면은 처음에 기초 연구를 하고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고 그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된 과정을 보면은 사람 환자에게 적용하기 그 직전까지의 개발은 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그러한 장기, 여러 장기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세계 각 나라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돼지의 신장을 개코 원숭이에 이식해서 6개월 동안 생존했던 사례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돼지의 각막을 인체용으로 판매하는 것까지 승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돼지 각막을 원숭이에 이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회사가 이식용 폐 생산을 위해서 기업형 돼지 농장을 만들겠다고 설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줄기세포, 앞서 줄기세포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줄기세포가 가진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어느 장기로든지 간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인공장기를 만들게 되면 우리 몸의 여러 장기에 원하는 장기로서 만들어 쓸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찌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자신에게서 줄기세포를 뽑아서 그 줄기세포를 키워서 장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세균 감염 문제라든지 면역 거부 반응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줄기세포라는 부분이 아직도 연구돼야 할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막연하게 줄기세포를 키운다고 원하는 장기로 분화해가지고
쓸 수 있는까지 연구 개발 단계 아직까지 그까지는 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들이 좀 더 연구가 많이 진행돼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근육의 근섬유를 만들었던 사례가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작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병원에서는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인공기관을 만들어서 이식했던 사례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3D 프린터가 발달을 하면서 살아있는 세포가 들어있는 그 용액, 그걸로 정말 3차원 형상의 장기 모양의 그 구조를 프린트해내는 바이오 프린터도 장치도 개발되고 그런 기술도 빠르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미국, 우리나라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이러한 바이오 프린터가 기계장치 개발되고 이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살아있는 세포를 이러한 지금 보시는 심장입니다. 심장의 모양으로 프린트해내고 또 이 이미지는 라이스 대학교에서 발표한 그 허파의 구조입니다. 이 허파의 구조, 이런 부분들을 3차원 형상으로 프린트해내는 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첨단 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봤습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상당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바로 환경 오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지구의 환경에 따라주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노벨상을 받은 수상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무엇이 가장 위협이 되느냐라는 물음에 1위를 차지한 답변이 뭐냐면은 환경오염입니다. 환경오염과 인구 증가라고 답변했습니다. 흔히 핵무기라든지 아니면 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부분이 환경오염과 인구 증가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정말 소중한 지구 환경을 늘 생각하며 돌보면서 기술도 개발하고 생활도 누려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인간과 로봇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로봇 시대를 맞이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우리만의 기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미 변화를 시작한 의학 분야의 최신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김영호 박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